워싱턴, 브뤼셀, 모스크바 간의 긴장 속에서 유럽 안보 구조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공습으로 미국 공장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가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8월 20일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오시니 마을의 나토 영토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에 미국 소유의 플렉스 시설이 서부 우크라이나 무카체보에서 러시아 미사일에 맞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푸틴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러시아의 움직임이 의도적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푸틴의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움직임은 푸틴에게 전술적 이점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의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에 올 일이 푸틴에게 두려움의 원천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워싱턴과 브뤼셀은 이중 충격 이후에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시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하고 그 다음 미국 공장 공격의 중요성과 그 연쇄적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20일 밤 폴란드 루벨스키에 있는 오시니의 옥수수밭에서 무인 항공기가 폭발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를 러시아의 도발로 묘사했습니다. 검찰청은 벨라루스 방향을 가리키는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그 다음 날 밤 8월 20일 무카체보의 목표 시설은 추가적인 문턱을 넘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미국 소유 회사인 플렉스의 공장. 지역 당국은 6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공격은 유럽연합 국경 근처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따라서 메시지는 키예프뿐만 아니라 브뤼셀과 워싱턴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그 장소를 민간 생산 체인의 일부로 설명했지만 모스크바는 평소처럼 이를 군사 산업 목표로 분류하여 회색 지대를 넓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회색 지대는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재산이 표적이 될 때 워싱턴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자동으로 제기됩니다. 실제로 평화회담이 진행 중인 동안 수행된 이번 공격이 협상 테이블에서의 언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미국 언론과 기관의 논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선을 긋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장에 대한 물리적 피해가 전쟁의 경로를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시계를 가속화합니다. 미국 공공 영역에서 대통령 수준의 메시지가 다르더라도 미국 재산이 표적이 되었다는 문구는 관료제 내에서 단일한 결과를 낳습니다. 더 광범위한 보안 패키지가 법적 및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사건 직후 트럼프는 이 공격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헤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국내 정치 언어로는 부드럽게 보일 수 있지만 워싱턴에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트럼프의 발언,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여기서 정확히 해석되어야 합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이것이 부드러운 언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료제에서는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행정부의 기술부서로 옵션을 가속화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반응은 때때로 새로운 패트리어트 배치, 더 넓은 정보 공유 또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훈련 요소와 같은 더 위험한 옵션에 대한 논의의 문을 엽니다. 모스크바의 계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비용 플랫폼을 국경과 후방에 배치하여 회색지대 압박을 만들어내고 나토를 비용이 많이 들고 지치게 하는 속도로 몰아넣기 위해. 그러나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8월 20일에 네덜란드 정부는 폴란드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2대와 약 300명의 인원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동부 전선의 교전 범위를 즉시 두텁게 만드는 명백한 조치였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푸틴의 관점에서 중대한 실수로 간주할까요? 타이밍과 설정된 목표가 반대 진영의 내부 균형을 방해하기보다는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유라는 표현은 워싱턴이 외교적 및 군사적 수단을 정당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로이터의 공격 파동에 대한 데이터는 이 행동이 단순한 일상적인 도발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574대의 드론과 40발의 미사일은 이것이 시험이 아니라 파동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파동은 미국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지점으로 밀어붙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재구성하기 위한 상원과 하원의 논의도 이러한 이유로 가속화됩니다.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의 여름말 세션에 대한 보고서는 새로운 자금이 위원회 단계를 더 빠르게 통과하고 있으며 USAI와 같은 장기 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속화는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크렘린의 가정을 약화시킵니다.
유럽 측에서도 동시에 강경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의 18번째 제재 패키지가 7월 중순에 승인되었습니다. G7 가격 상한선이 47.6으로 낮아졌고 섀도우 플릿과 금융 접근과 같은 분야에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럽연합과 영국은 러시아의 그림자 유조선 함대를 직접 겨냥한 새로운 제재를 도입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러시아의 수익 경로를 좁히고 전쟁 경제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에너지 수익에 대한 이러한 압박은 우크라이나의 후방 공격과 결합되어 국내 시장에서 연료 충격과 물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이 중단되는 모든 품목은 러시아의 장기 전쟁 계획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러시아가 겪고 있는 연료 충격과 물류 격차는 이러한 외부 발전과 결합되어 크렘린의 시간 벌기 주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름 이후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공격은 연료 공급에 혼란과 줄을 초래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수출 금지와 국내 시장 개입조차도 가격을 낮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전쟁 경제가 저렴한 생산과 비싼 방어의 딜레마에서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유럽이 군대를 파견할지 여부는 이 두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2024년 2월 26일 파리 정상회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이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후 유럽 정치권은 며칠 동안 이 발언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일부는 이를 암묵적인 위협으로 해석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국내 훈련과 해외 확장의 균형으로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 내 훈련과 같은 하이브리드 옵션이 실질적으로 더 자주 논의되었습니다. 2025년 여름 로이터는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훈련 교관을 파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동맹국들과의 조율하에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지에서의 훈련은 군 여단을 파견하는 것과 같지 않지만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25년 8월 중순에 마크롱은 10개국으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공격 후 미국 보안 서클에서 공개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은퇴한 미 육군 장군 제키는 유럽 군대가 중추를 이루고 미국이 물류, 정보, 관리 기능을 맡는 형태로 미군 여단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이 아니지만 이 아이디어는 틀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평화회담과 알래스카 회의와 같은 외교 채널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의 참여 제한은 시험 풍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얼마나 멀리 가며 다양한 정치 블록의 즉각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모두 측정됩니다. 이 시점에서 왜 나토는 공격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불가피하게 제기됩니다. 답은 기술적 약점이 아니라 정치적 임무에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공중감시 임무는 24시간 동안 하늘을 감시하고 위반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통합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감시 범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영공입니다. 우크라이나 상공에는 비행 금지 구역이 없으며 이는 확전을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오시니의 밤에 폴란드는 영공 침해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신속 대응 전투기는 이미 공중에 있었습니다. 교전은 법적 권한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방패는 권한 구역 내에서 작동했습니다. 이 문장은 기술적으로 긴장 완화 전략과 동등합니다. 문제는 단지 어디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속도로라는 질문도 마찬가지로 결정적입니다. 속도에 관해 말하자면 대응 조치는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는 폴란드에 2개의 패트리어트 배터리와 약 300명의 인원을 일정 기간 동안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배치는 동부 측면의 교전 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결정입니다. 들판에 있는 불에 탄 고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중 방어 체계의 리듬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렴한 플랫폼, 비싼 템포 방정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의미하는 바입니다. 패트리어트와 같은 상위 중간 계층 시스템은 미사일 사거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억의 메아리와도 함께 작동합니다. 억제는 구체적이고 강철보다 리듬의 문제입니다. 무카체보 공격의 장기적인 영향은 서방 기업의 후방 투자 보호를 위한 보안 패키지의 법적 정당화입니다. 따라서 방공 대량, 정보 공유 소통, 에너지 물류 보호의 삼중주가 가속화됩니다. F-16 배치의 보호, 이 3중의 일부인 이동기지 접근법, 그리고 레이더 미사일 드론 네트워크에 대한 더 집중적인 작업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분야는 이미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시니와 무카체보는 정치적 가속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최소한의 군사 역할과 최대 억제력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공중 방어 자산, 추가 패트리어트, 나삼스 순환 배치, 확장된 정보 공유, 전자전 지원, 스마트 탄약 통로, 이러한 것들은 미군 여단을 현장에 보내지 않고도 배치할 수 있는 전력 증강 요소입니다. 그러나 킨과 같은 인물들의 공개적인 발언은 레드라인이 그렇게 명확하다면 최소한의 지상 존재는 고려되어야 한다는 미국 내의 사고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흐름의 강도는 향후 몇 주 동안 유사한 움직임이 반복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왜 지금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대답은 모스크바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현장에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시간을 벌기 위한 저비용 압박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토 측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해외에서는 긴장이 없고 국내에서는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시험되는 것은 센서 결정 체인의 속도입니다. 오시니에서는 탐지 결정 반응 체인이 국경 내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무카체보에서는 미국 소유라는 문구가 체인을 가속화했습니다. 같은 주에 발생한 이 두 사건은 동맹의 의사결정 리듬을 증가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나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요? 첫 번째 단계는 폴란드 내에서 방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중 감시 출격, 공중 조기경 보통제기 순찰, 아이리스-T, 나삼스와 같은 중간급 시스템의 순환, 국경 내 센서 네트워크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매 사건 후에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올바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방패는 나토 영토에서 강화됩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나 자동 방역과 같은 조치는 논의에서 제외됩니다. 전략적 목표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지력을 눈에 보이게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노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공격자의 전략에 말려들어 값싼 플랫폼으로 동맹을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대신 동맹은 값비싼 플랫폼으로 값싼 압력을 무력화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국가들도 내부 일정을 가속화했습니다. 현장에 훈련 교관을 배치하는 논의는 이를 반영합니다. 프랑스의 훈련 교관 파견 가능성에 대한 발언, 리투아니아의 동맹국과 함께라면이라는 강조, 그리고 발트 국가의 우크라이나 내 훈련 옵션에 대한 개방성. 이는 모스크바가 기대했던 서방의 양보가 아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의 언어를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빠른 속도를 충족시키는 임시 해결책입니다. 현장에서의 훈련은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정치적 심리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 전환점의 크기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반복될 오시니 무카체보 유형의 사건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미국 차원의 두 번째 고리는 공중 방어와 공중 상황의 강화입니다. 패트리어트 교대, IM-RAM 공급, 전자전 지원, 센서 데이터 공유 및 공중 지상 킬체인 통합. 이러한 주요 사항들은 여단이 현장에 배치되지 않더라도 모스크바의 고비용 전략을 뒤집을 것입니다. 비싼 패트리엇의 발사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억제하는 것입니다. 억제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템포입니다. 템포가 증가하면 저렴한 플랫폼의 전략적 가치는 감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카르제보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템포를 증가시키는 요인인 이유입니다. 홀란드 파일로 돌아가서 왜 이것이 그렇게 많이 논의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확산 위험이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작은 드론이든 파편화된 탄약이든 나토 영토에서 폭발하는 물체는 동맹의 내부 절차를 가속화합니다. 동맹의 대응은 논의를 군사 프로토콜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방패는 그 권한 내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의 순환으로 템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오늘날 유럽의 안보를 요약합니다. 벨라루스 차원으로 돌아가면 법적 및 정치적 층이 여기서 얽혀 있습니다. 검찰이 벨라루스 각도에 중점을 두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발사 지점이 벨라루스일 수도 있고 플랫폼이 벨라루스를 통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연합국가의 틀 내에서 러시아와의 민스크의 공동 방공 및 기지 사용은 기동을 위한 넓은 회색 지대를 남깁니다. 몰랐다 라고 부인하거나 공동 억제라는 수사로 회색 지대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넘는 것은 정치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방향 지표는 의도의 증거가 아니다.
그들은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임계값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기술 보고서가 완료되기 전에 명확한 출발점이 벨라루스라고 결론 짓는 것은 대중을 안심시킬 수 있지만 진실을 왜곡합니다. 가장 적절한 접근 방식은 억제적인 어조를 유지하면서 법적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도발이라는 단어를 일찍 사용한 것은 이 방정식에서 중요한 임계값입니다. 이 단어는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브뤼셀에도 신호입니다. 검찰이 사법 절차를 차분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어조를 유지하는 반면 국방부의 강경한 언어는 억제 채널을 열어둡니다. 폴란드는 최근 기억에 두 가지 트라우마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푸샤보두프에서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며칠간의 소통 혼란과 몇 달 후 국내에서 순항 미사일 발견으로 촉발된 안보 논쟁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적용되고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억제하고 그 다음 좁히기. 이것은 분노 관리가 아니라 절차적 규율입니다. 모스크바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5가지 항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시계 테스트, 국경에서 탐지 결정 반응 체인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인식공학, 나토 방패가 깨졌다는 인상을 만듭니다. 테이블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외교전 압박을 가합니다. 전략적 안개의 부인을 가능하게 하는 저비용 플랫폼으로 모호성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기에 2가지 신호를 맞추는 것, 미국 소유권과 나토 국경. 이익은 작지만 빠릅니다. 피해는 더 체계적입니다. 구체적인 배치, 가속화된 순환, 증가하는 동맹 정렬, 우크라이나와의 공중 방어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더 넓은 정치적 우산, 단기 압박은 중기 통합으로 대응됩니다. 이 균형은 모스크바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공격자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속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이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작전적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후방의 산업 보호와 서방 공급망이 전선으로 이동했다는 수용입니다. 이 수용은 파트리엇 나삼스피뿐만 아니라 분산된 생산, 에너지 백업 라인, 이동식 유지보수, 공급 네트워크, 그리고 비교적 저렴하지만 밀집 배치된 드론 미사일 방어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분야는 지난 3년 동안 이를 가르쳐 왔습니다. 오시니 무칼체보는 단지 이를 정치적 속도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방공에서 밀도는 질량만큼 중요합니다. 모든 노드가 비싼 센서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모든 노드는 작동하는 결정 라인을 가져야 합니다. 이 라인은 결정 속도입니다. 결정 속도는 탐지와 차단 사이의 간격을 좁힙니다. 그리고 이 증가된 리듬으로 인해 지상에서의 압박이 테이블에서의 정렬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브뤼셀 측은 이미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알고 있습니다. 국내 방어를 강화하고 해외에서의 확전을 거부하며 우크라이나의 공중 방어와 정보를 포화시키고 훈련을 현장에 더 가깝게 가져가며 대중에게 명확한 데이터로 소통하십시오. 이 언어가 명확하게 유지되는 한 저렴한 플랫폼의 전략적 가치는 감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재산에 대한 공격은 단순히 공장에 미사일이 떨어진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푸틴이 무언가를 시도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움직임은 역효과를 냈습니다. 이제 동맹과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르며 법적으로 정당화된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